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고미숙 고전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외출 자제하시고 거리두기 하시면서 지내시는군요. 저는 뭐 늘 이제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크게 뭐 동선이 복잡하지가 않아서 그나마 이제 적응하는데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동선을 더 이렇게 더 줄여서 단순하게.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단순한 삶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평론가님은 대학 시절에는 동문학을 전공하셨고 또 흑역사인데 대학원에는 국문학을 전공하셨다가 또 전공과 달리 고전문학 평론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고전문학 평론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 진입을 했으면 계속 전공 공부를 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진입이 막혀서 그냥 제도권 밖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삶을 위한 공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공에 이제 갇힐 이유가 없으니까 뭐 열알기, 동의보감 요즘은 이제 불경 공부도 하고 뭐 장자 또 유라시아 제국사 막 이런 식으로 제 삶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그런 공부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강연에서도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책 중에 책이 고전이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쓴다는 것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읽고 쓴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것 같은데 단순히 또 글을 읽고 쓰는 노하우만은 아니겠죠. 좀 다양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의 두 번째 강연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읽고 말하고 쓰는 거. 가장 거룩한 일이 진리를 말하는 거고 진리를 글로 담는 거. 그걸 계속 사람들 사이에 전승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삶이 삶하고 분리될 수 없다. 내가 진리를 터득하면 누군가에게 꼭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어를 창조해낸 거예요. 읽는다는 행위는 반드시 쓰는 거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감정도 잉여가 있는데 계속 이 안에 있으면 독성이 엄청 심하겠죠. 마음의 치질.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저는 고전평론가이기 때문에 그 일상이 고전을 늘 읽고 그걸 같이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 제가 재해석해서 글을 쓰고 이게 저의 이제 일상이자 직업이자 뭐 인생의 모든 활동인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 게 이제 한 중년 이후 이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저처럼 이제 고등백수들이나 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읽고 말하고 쓰는 거. 이런 생각이 점점 이제 들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감리당하고 남산강학원에는 80까지 이렇게 어우러져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전을 이제 점점 공부하다 보면 이제 BC 5세기로 가서 공자, 노자, 부처, 소크라테스 이런 이제 인류 지성사의 현자들이 등장하는 그 시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분들이 등장을 해서 철학과 종교, 영성 이런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사실을 살고 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하느라고 정말 쉬지 않고 싸우고 또 싸우지 않아도 늘 경쟁과 질투를 하느라고 마음에 불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지도가 그려졌죠. 그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2600년, 3000년 그 얼음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도 욕망과 분노가 이길 거는 누구도 공자, 노자, 부처, 소크라테스는 다 존경하잖아요. 그 서양 종교는 조금 뒤에 나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모하메드를 열렬히 신봉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일의 가르침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공통점을 하나 알게 된 게 그게 다 언어로 돼 있다는 거였어요. 말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종이도 부족하고 이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 곧 글이 됐던 거죠. 나중에 다 기록을 하니까 너무 주옥 같은 진리가 담겨 있어서 그걸 우리는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책은 경전인 거예요. 고전 중에 고전이 경전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거룩한 일이 진리를 말하는 거고 진리를 글로 담는 거. 그걸 계속 사람들 사이에 전승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가 없나? 있죠. 우리는 너무나 책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읽고 쓴다는 것이 저처럼 이제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교수를 포기한 박사, 교포박 막 이렇게 불렀던 고등 백수들에게는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이든 못 버는 사람이든 연예인 스타가 됐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고귀하게 해주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돼서 이제 그 이야기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돼서 오늘 글쓰기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제가 글쓰기 특강을 쓰면서 내가 왜 글쓰기에 대한 글을 쓰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정말 이제 학벌도 높고 정말 지적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런데 왜 이 공부가 영혼의 일용한 양식이 안 될까? 그걸 생각하다가 읽는다는 것의 이 거룩함과 글쓰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거꾸로 가서 왜 인간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를 먼저 따져보게 됐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데 인간이라는 말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 그래서 사이간자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서 있어요. 다른 동물은 다 이제 네 발로 기거나 땅을 기거나 날거나 하지 직립을 안 하잖아요. 그 왜 직립을 하지? 이 사실이 너무 갑자기 신기한 거예요. 왜 직립을 할까요? 하늘을 보고 땅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관천문 찰질이라고 이제 동양 고전의 최고 오래되면서 최고봉인 주역이 바로 그것을 이제 담고 있는 거거든요. 늘 하늘을 보고 땅을 살피는 거구나. 산다는 건 왜 이렇게 하늘을 보고 땅을 살필까? 그래야 이 원리를 알아야 살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데 언제 곡식을 심고 언제 말을 먹여야 되고 이걸 어떻게 알까요? 오늘이 며칠인지 어떻게 알까요?
하늘에 변하는 걸 보고 계절이 바뀌었구나를 알고, 아, 그러면 이런 하늘이 이런 모습을 할 때는 땅이 이제 좀 열릴 거야. 이때 땅을 갈아야 돼. 이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이 하늘과 땅을 살피는 알매 행위거든요. 안다. 알아야 삽니다. 예.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도 있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모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늘을 뭐 아무리 쳐다봐도 뭐 하늘은 텅 비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역을 만든 분들은 하늘을 보고 64궤를 만들어냈어요. 부처님은 하늘을 보면 저것이 공이다. 저 비어있음이 얼마나 충만한가. 하늘에는 머무르는 게 없는데 늘 새로운 걸 생성하는구나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진리를 터득을 하는 거거든요. 알면 그렇게 보이고 봐야지 또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미 삶하고 분리될 수 없다. 이제 이거를 하나 알았는데, 그러면 이 알미 전달돼야 되잖아요. 우리 머리 브레인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만 떠오르는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머리에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도나 시간차가 있고 그 인연 조건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브레인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내가 진리를 터득하면 누군가에게 꼭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어를 창조해낸 거예요. 처음부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은 다 진리거나 신의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을 참 함부로 하고, 정말 말로 그냥 남을 괴롭히고 자기를 막 비하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언어가 처음 등장할 때 언어는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소리만이 언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 전달하고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종이도 없고 책도 없으니까 외워서 뭐 엄청난 양을 외워서 전승하다가 드디어 이제 문자를 창안하게 됐죠. 그러니까 문자는 또 뭐겠어요? 언어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이게 전승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글자 안에 넣어서 1000년, 2000년이 가도록 불멸이죠. 진리를 불멸로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일상화된 이 SNS의 시작이죠. 사람들은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만나면 어떻게든 거리두기 하려고 하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어요. 뭐 마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막 굉장히 이제 감추고 이러는데, SNS는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좀 이상해요. 저는 이제 그 세계하고는 좀 먼 사람인데, 저렇게 사생활을 중시하고 막 타인이 가까이 올까봐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인스타그램에는 막 그냥 자기 일상을 다 올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밥 어디서 먹고 뭐 이런 거. 왜 저렇게까지 정보를 많이 보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살 맛이 안 납니다. 저는 공동체가 있어서 진짜 지금 제가 사회적 조건으로는 뭐 예전에는 이제 교포박 뭐 이랬는데 지금은 독거노인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조금 더 외롭거나 삶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 이제 갱년기만 지나면 막 속이 헛헛해 막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채워주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이 재밌지? 딱 한 가지예요. 저희 공동체에 가서 말을 하거든요. 수많은 친구들하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말을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전을 읽으니까 고전과 관련된 말을 하잖아요. 저희가 있는 그 필동에 남산이 있는데 남산 순환도로를 산책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이제 이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정말 백수되기 너무 다행이다. 이 부자들은 거기를 걸을 수가 없어요. 바빠서. 근데
가다 보면 도처에 이제 저희 이제 청년들이 거기 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다 뭘 외우고 있어요. 주역을 외우든지 뭐 불경을 외우든지 아니면 뭐 이제 니체 철학을 외우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어를 주고받으니까 너무 재밌고 신선하죠. 그러니까 하루가 그 자체로 충만해요. 거기서 뭘 성취를 이루고 내가 뭘 돈을 더 벌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도. 그래서 저는 공부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야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또 확신을 갖게 됐죠. 이 모든 게 다 책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책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죠. 나무야말로 지혜의 전령사라는 거를 정말 그래서 나무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진리까지 선사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매일매일 실감하면서 이렇게 운이 좋아도 되나? 이렇게 그 충만하게 살면 좀 미안하지 않나? 정규직이나 다른 정말 잘 나가는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분들은 정말 산책하는 시간 한 번 없고 이런 멋진 언어를 구사할 시간이 없을 텐데 막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기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읽는다는 행위는 반드시 쓰는 거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에서도 먹기만 하고 배설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거는 금방 하시겠죠. 변비 치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금방 느껴지죠. 그리고 감정도 잉여가 있는데 계속 이 안에 있으면 독성이 엄청 심하겠죠. 마음의 치질.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마음의 치질과 변비를 해소하려면 사유의 지도를 그려야 돼요. 내가 새로운 사유를 여기 부여해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바뀌어요. 내가 어떤 너무너무 지금 힘든 일을 겪었어. 근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스토리가 여기서 나를 구원하든지 추락시키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 이걸 나는 트라우마로 해석을 하고 몇십 년 묵으면 이제 이 마음과 브레인 전체가 막 그 변비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의 그런 새로운 해석의 지도를 그리려면 읽어야 되거든요. 고전을 읽고 고전 중에 고전인 경전들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읽기만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채증에 걸리죠. 말을 해야 됩니다. 말. 그래서 주고받아야 돼요. 뭐 예수님도 광야를 49일 동안 막 단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한 다음에 나와서 진리를 선포하지. 혼자 그렇게 알았다 이러고 끝내지 않죠. 부처님도 마찬가지. 보리수활에서 성도한 이후에 고민을 좀 하시긴 했지만 바로 마음을 바꿔서 이제 법륜을 굴려서 45년 동안 기류해서 끝없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고귀한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책이 많은 시대를 살게 됐으니 그리고 인류 최고의 지성이 모두 다 책 안에 있으니 읽어야겠죠. 그래야 해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계층의 분화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는 너무 오래 들으니까 아주 지루해요, 정말.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 그러면 뭐 다 투기를 하라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미 이제 무슨 출구가 없어요. 정말 결정적인 변수는 뭐냐? 코로나라는 이 재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지성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지도가 이제 펼쳐질 텐데, 그래서 이제 읽고 쓰는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쓰시더라고요. 맞다고 그러고서 안 쓰시더라고요. 독서 클럽은 많은데 글쓰기를 일상화하는 일은 참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꿨죠. 쓰기 위해 읽어야 된다. 쓰는 게 1차적이다.
누군가 썼으니까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책을 쓴다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그러면 뭐 정말 너무나 많은 이제 그 경이로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예. 인류 역사가 사실 어떤 방향으로 나왔냐? 모든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 그 뭐 자유와 평등은 그겁니다. 돈을 많이 나눠주고 학교는 못 오게 해. 그러면 그게 자유와 평등입니까? 그리고 공부하기를 다 싫어하지만 만약에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절대 평생 동안 책을 읽지 말고 글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뭐 연봉 1억씩 주겠습니다. 이러면 아이 좋아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한 1년만 지나면 다 뛰쳐나옵니다. 나는 내가 설령 못 쓸지라도 왜 못 쓰게 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싶지 않지만 내 아이는 읽혀야겠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원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했는데 왜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가? 그거는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아예 배울 때부터 읽고 쓰기를 같이 배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학교가 그런 데고 대학생이라는 건 책을 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성의 핵심은.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 교육에 빠져서 역시 쓰는 사람은 소수고 다 책을 읽고는 있고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없고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깝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 그리고 이제 왜 읽고 써야 하냐면 발산을 하면 수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가 뜬 다음에 져야지 해가 뜬 채로 계속 있으면 전부 불타 죽습니다. 봄, 여름이 계속되면 다 타버려요. 봄, 여름 다음엔 가을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막 얻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기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멈추고 쉬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채웠으면 비워야죠. 몸이 계속 채우면 죽잖아요. 근데 왜 인생에 그건 적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는 읽었으면 써야 한다. 그러면 읽는 행위는 정보를 이렇게 넓게 우리가 접속하는 행위라면 정보를 소화해서 내부에서 재편집을 통해서 창조하는 게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창조물에 접속을 해서 일단 그 다음에 나의 것으로 창조하는 행위. 이렇게 해야지 인간이 뭐라고 할까 이 존재가 충만하면서 살맛이 난다. 이런 걸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창조 중에 최고의 창조는 아이를 낳는 거겠죠. 여성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생명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의 그 기쁨. 근데 아이를 계속 낳을 수도 없고요.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이제 결심하는 여성도 많기 때문에 그럼 이 창조적 에너지는 다른 것으로 대체돼야 돼요. 예. 화폐는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세상에 창조하겠다. 그러니까 뭐 밭도 전원 주택도 이제 일구고 막 집에서도 뭘 기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성의 창조가 바로 글쓰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하고 창조하고 접속하고 창조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몸이 수렴 집중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리듬을 탄다는 거고 생각을 한다. 그럼 브레인이 많이 움직이겠죠? 말을 한다. 그러면 혀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말하는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SNS만 하면 실어증이 돼요. 혀가 안 굴러가요. 우리가 외국어가 안 되는 게 혀가 우리가 한국어에 딱 그 세팅이 돼서 그렇잖아. 근데 한국어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런데 가족은 대화를 거의 안 하죠. 가족이 하는 대화는 아주 간단한 단어들 말고는 없어요. 돈과 성적과 쇼핑과 먹는 얘기 빼면 아주 슬프죠. 그래서 혀가 슬퍼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손도 하나의 뇌거든요. 손이 기억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쓰는 거죠. 네, 지금은. 주로 지금은 뭘 만들고 이런 일이 그거는 이제 대부분 다
공장에서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인간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인간이 손을 써서 뭘 창조하는 것 중에 가장 멋진 게 바로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창조다. 이거는 뭐 생명이 그 자체가 창조고 우리가 창조의 산물이면서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느끼려면 무언가를 창조해야 되는데 이 창조의 가장 고귀한 행위가 글쓰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읽고 쓴다는 거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라고 이 책의 제목을 정할 때 그게 이 정조대왕의 말에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정조는 굉장히 그 뛰어난 임금이고 그 조선시대 정기엔 세종대왕의 버금가는 그런 문예 부흥을 이룬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그 통치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정말 그 정무가 끝난 다음에는 끊임없이 읽고 썼어요, 이분이. 그 왜 그랬냐면 이렇게 말한 거죠. 하늘 아래 책을 읽고 이치를 탐구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또 있겠는가.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일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전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탐구를 해서 의문,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힘찬 솜씨로 글로 써낸다. 이것이야말로 우주 사이의 통쾌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조는 그 아버지가 사도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궁중 비극사에서 또 정말 드문 비극을 겪었잖아요. 너무너무 11살 때 그걸 아버지가 이제 죽어가는 걸 봤으니까 뭐 세상에 그거보다 더한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점에선 폭군이 될 소지가 있죠. 그 연산군도 그래서 폭군이 됐잖아요. 엄마의 그 저기 피 묻은 그 뭐 저고리를 보고. 근데 왜 정조는 폭군이 안 됐을까요? 이렇게 상처를 받은 유년기 11살에 세상에. 에? 그게 바로 책 때문에. 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이것이 정조를 살린 거고 조선을 살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고난, 어린 시절에 그 뭐 불우한 그 어떤 상처, 또 뭐 사람 사이에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거를 겪지 않고 살 방법은 없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무슨 전 세계 유명한 대통령들이 코로나에 막 걸리잖아요. 대통령도 막 걸리고 뭐 그다음에 세계 거의 챔피언에 가까운 운동선수들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그냥 평생을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그 해석의 지도가 바로 우리의 지성에서 나오는데 그 지성을 막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읽고 써야 한다. 이제 특히 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순간 나는 지성인이에요. 글을 못 쓰면 계속 남이 쓴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남이 얘기해주는 지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럼 아직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쓸 수 있는데 뭐 바빠서 못 쓸 수는 있지만 못 쓰는데 안 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쓰는 이 창조적 주체가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글쓰기를 한다는 건 무엇을 배우는 건가? 우리는 막 멋진 구절이라든가 뭐 사람들을 막 그 혹하게 하는 그런 막 뭐 스토리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 삶에 대한 진솔한 사유의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딱 한마디로 이제 줄여서 차서를 부여하고 차이를 생성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차서는 시간과 공간적 질서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절했다가 딱 눈을 뜨면 뭐라 그러죠? 제일 먼저? 저기 여기가 어디야? 난 누구? 여기가 어디? 여긴 어디? 난 누구를 묻잖아요. 내가 얼마큼 여기 있었어?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인생에서 어느 지점을 지금 내가 좌표를 찍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환기하려면 읽고 써야 되는데 쓸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사유, 이런 그다음에 나의 일상 습관이 어느 좌표에 있는지를 그때 비로소 보게 돼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글을 쓴다는 건 기승전결의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떠오르는 대로 쓴다.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본인도 이해를 못해요. 본인이 자기 글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전개돼서 어떤 식으로 전환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가. 기승전결. 이게 요거를 만들어내야지만 글이 돼요. 그러면 내가 나와 소통을 하고 이것이 타자와 소통하는 또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의 대화가 왜 어렵냐면 이 차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이 막 말을 해요. 감정을 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감정부터 먼저 나가거든요. 네. 연인은 말할 것도 없죠. 연인은 서로를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앞뒤를 다 자르고 그 얘기를 주로 하게 돼서 사실 가족이나 연인이 가장 서로를 모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씩 이렇게 보면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심리상담가나 프로파일러들이 막 그거를 찾아주죠. 가족끼리는 서로 모르고 어디 가가지고 비로소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서를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네. 그럴 때 비로소 내 욕망이 어디쯤 있고 내 사유가 지금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승전결을 펼치게 된 다음에 그런데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른 조건에 살고 있잖아요. 쌍둥이도 쌍둥이도 다 동일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 다양한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문체, 스타일에서 드러나요. 그건 나만 겪은 어떤 독특한 일상, 습관, 내 내면 이런 것에서 깊이 이 성찰을 해서 거기서 나만의 차이가 딱 등장할 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신선해. 너무 새롭다. 이렇게 하는 거지. 타인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막 기계망측한 것을 드러내면 그건 다 혐오를 일으키죠.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차서를 부여하고 차이를 생성한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러면 인생의 흐름도 청년, 장년, 중년, 노년이 있다. 내가 청년일 때 이미 나는 기승전결, 생로병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청년이니까 나는 중년, 노년은 나중에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청년은 인생의 비전을 찾기 위해 중년, 노년을 만나야 되고 노년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죽음은 또 다른 탄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노년은 청년과 대화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그 사회가 비로소 좀 살맛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사회는 청년, 장년, 중년, 노년이 완전 단절이 돼서 각계약진을 막 맹렬하게 하는데 전부 결론은 뭐예요? 돈의 양이에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이렇게 되면 청년은 삶이 너무 막막해지고 노년은 인생이 너무 쓸쓸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가? 이걸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련이 글쓰기예요. 글쓰기 할 때는 반드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워크숍이나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 강의당에서 글을 이제 처음 써보는 분들은 그때 비로소 어머니의 죽음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상실 이런 것들을 그때 끄집어내서 마주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풀이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씩 짚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기승전결을 차서를 잡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차서를 잡게 되면 나는 그것이 주는 막막한 공허함,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풀려나요. 예. 이게 지성이 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아주 작은 예입니다. 근데 내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절대 풀려나지 못해요. 안에서 그냥 체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그게 이제 내 몸을 계속 파고 들어갈 때 큰 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마음의 병을 현대인은 거의 대부분 앓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 차이. 그러니까 내가 소통을 하는데 나를 다른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독특한 체험과 어떤 특징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사유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피부보다 깊다 이런 말이 있어요. 피부가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피부병 고치려면 굉장히 깊은 아주 센 약을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피부까지 도달하려면. 그래서 피부가 어떻게 보면 몸에서 가장 깊은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어는 신장, 폐, 심장을 울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소리는 이렇게 나고 이 정보, 언어들은 뇌를 움직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상하가 다 움직여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정보와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다루는 방법 이런 거를 정말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이제 상과 지식이 일치하고 사유와 몸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끊어져 있으면 대부분의 현대인은 끊어져 있는데 생각은 주로 감정이 그냥 너무 와글와글 막 정신없이 치달아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겠죠, 당연히. 투명하지도 않아요. 그럼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말이 자기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남한테 맞춰서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그냥 뜬금없이 내뱉어 버려요. 맥락을 모르고. 네. 그러면은 관계가 더 단절됐죠? 그럼 행동은 더 이 언어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놀죠. 네. 그래서 세계와 연결되기는커녕 나 자신하고도 지금 단절과 소외를 계속 느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융합을 하는 그게 이제 진정한 공부고 저는 수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사람마다 이 왜곡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제 관찰하고 그걸 분석을 하다 보면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디테일들이 나오죠. 왜 우리가 그 봉준호 감독처럼 그런 세계적인 감독은 디테일에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디테일이 살아 있을 때 사람이 감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서로 터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표현한 아주 이 멋진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정조시대에 이옥이라는 문장가가 있어요. 여성이 아닙니다. 이름은 이렇지만. 그런데 아주 너무너무 정말 섬세하고 감성적인 문장을 짓는 걸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글을 짓는 자가 어찌 감히 짓겠는가? 그것을 짓도록 만드는 자가 짓는 자로 하여금 짓게 하는 것이다. 이 말도 너무 근사한 말입니다. 근사해야 됩니다. 지금 감탄하셔야 돼요. 그가 누구인가? 바로 천지만물이다. 천지만물이 나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한다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는 이 자연의 시공간이 나랑 접속을 했을 때 그게 파동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천지만물은 천지만물의 본성이 있고 천지만물의 형상이 있고 천지만물의 색이 있고 천지만물의 소리가 있다. 통틀어 살펴보면 천지만물은 하나의 천지만물이지만 나누어 말하면 천지만물은 각각의 천지만물이다. 바람 부는 숲에 떨어진 꽃은 비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쌓이지만 이를 잘 구별해서 보면 붉은 꽃은 붉고 흰 꽃은 희다.
저 천상의 음악 역시 우레처럼 웅장하게 울리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현악은 현악이고 관악은 관악이다. 저마다의 색이 각자의 고유한 색이요. 저마다의 의미 각자의 고유한 의미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막 끝도 없이 펼쳐내요. 그래서 시를 짓는 것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논하건대 만물은 만 가지 물건이라 진실로 하나로 할 수 없으니 하나의 하늘이라 해도 하루도 서로 같은 하늘이 없고 하루도 같은 하늘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매양 똑같은 날을 살까요? 하나의 땅이라 해도 한 곳도 서로 같은 땅은 없고 땅 여기에 있는 땅도 매 순간 변화합니다. 네. 천만 사람에게는 천만 가지의 다른 이름이 있고 300일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을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300일에는 또한 300가지의 다른 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세밀한 디테일과 차이를 지금 눈여겨봤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낙엽 이렇게 덩어리로 벚꽃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하얀 꽃, 노란 꽃 이 모든 꽃들의 차이를 음미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차이의 향연으로서의 생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건 바로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리듬과 차서를 우리가 익히는 것이면서 그 안에 있는 매일 다르고 매 순간 매 공간마다 다른 차이의 향연에 접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글을 쓰게 되면 우리는 읽는 것의 지평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내가 쓸 수 있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책을 봐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냥 독자일 때는 좀 어렵거나 두꺼운 책을 보면 겁이 나면서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는 철학책도 있어요. 한국어로 됐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글을 쓰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책을 봐도 감동해요. 왜? 이것을 글로 쓰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기의 에너지를 여기 쏟아 부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딱 책으로 된 여기 이걸 통해서 만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런 거를 느끼게 돼서 어려울수록 더 그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고 쓴다는 것은 거룩하고 통쾌한 일이다라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강연을 듣고 보니까 저도 글을 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글을 쓸 때 꼭 지켜야 하는 원칙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 글을 쓰기로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떤 생활의 리듬이나 어떤 습관이 이렇게 바뀌어요. 저절로. 네.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주변을 정리를 안 해놓고 어질런 상태로 안 써지거든요. 네. 자기도 모르게 청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밤에 뭐 야식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안 써지거든요. 이게 열이 너무 떠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습관들을 다 고치게 돼 있어요. 습관이 좀 바뀌면서 글 쓰는 것에 익숙해지는. 네, 그러면 거로 이게 너무 가능하군요. 편안하고 뿌듯하죠. 내가 뭔가 이렇게 언어를 창조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쓰지 말라고 말려도 쓰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인생 특강부터 이번 주에는 글쓰기 특강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2주 동안 귀한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